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대책특위도 구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여야 4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봉쇄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발언 당사자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 주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진화에 나선 정부 정치권의 대응과 함께 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4.15 총선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방역을 위해서 국회가 어제 하루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요.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전면 폐쇄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코로나 3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죠. 홍혜진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를 찾았던 하윤수 거총회장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되면서 국회가 어제 하루 소독에 나섰는데요. 이제 소독 전부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죠. 24일 저녁 6시부터 국회 본관을 비롯해서 국회의원회관 등의 소독 작업으로 국회가 폐쇄됐었는데요. 방역 작업은 어제 오후에 마무리가 됐고요. 폐쇄 39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감염병으로 폐쇄가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가 별탈 없이 재가동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당초 그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늘 열렸다고요?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고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과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의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로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소속 의원뿐 아니라 출입 기자들에게도 회의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2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로 수년된 상황입니다. 네, 국회가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문을 닫은 것도 추위의 일이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를 한 것도 정말 추위의 일이군요. 국회까지 이렇게 멈추게 한 코로나19 확산세 무서운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금 대표가 해법 모색을 위해서 만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해법 마련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날짜는 모레 28일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 편성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모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홍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홍혜진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국회가 긴급 방역을 마치고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코로나 3법이 통과되고 코로나19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의원 18명으로 꾸려졌고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합니다. 특위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소상공인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도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하면 정부가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 지역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해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으로 공석이 됐던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정보위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 봉쇄 조치를 하겠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크게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민주당은 거듭 사과했고 당사자인 홍익표 대변인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 주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불거진 대구 경북 봉쇄 조치 발언 논란에 대해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단어 하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발언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력을 다해 대구 경북 방역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악화된 민심을 달랬습니다. 용어 선택이 매우 부주의했습니다. 일상이 위협받는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늑장 대응에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책임을 전가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발병지라도 되는 것처럼 봉쇄하겠다고 한 발언은 국민은 물론 지역 자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건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라고 주장하며 방역 대책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한이라는 말은 절대 못 쓰게 하면서 공식 보도자료에는 대구 코로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구 경북 최대 봉쇄라는 발언으로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전역 입국 금지 여부를 놓고도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해외 유입 차단보다는 국내 진단과 차단 집중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동을 합니다. 추경 편성을 비롯해 어떠한 초당적 대처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주요 출입문을 제외하고 건물 곳곳에 문이 닫혔고 임시 격리소도 설치됐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이 전면 폐쇄된 건 지난 24일 오후 6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자 일시 폐쇄를 전격 결정한 겁니다. 이틀에 걸친 긴급 방역을 마무리하고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재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방문객 등으로 북적대던 국회의원회관 등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출입 절차는 이중으로 강화됐습니다. 출입구마다 설치된 열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1차로 체온을 측정하고 국회 방호 직원들이 휴대용 체온계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또 외부인들의 국회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주요 건물은 정문과 후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는 임시 격리소도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국회 본관 후면 등 5곳에 이와 같은 별도의 대기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 등 하루 수십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국회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국회 참관과 견학도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국회는 또 국회 도서관과 강원도 고성연수원도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부인에도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법 개정을 이끈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총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위성정당을 창당할 명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 청년 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민주당 창당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청년민주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등 청년 비례대표 의원 2~3명의 현역 의원 당적을 청년민주당으로 옮긴 뒤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당원이 의병정당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창당 가능성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요구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건 묵인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다만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등을 따져봤을 때 다음 달 중순까지는 비례 위성정당이 창당을 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하에 선거법이 통과됐는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당은 이제 와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며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이소희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연 기자. 네. 예,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합 집산 통합이 있었던 다른 정당들과 달리 안정된 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총선 준비 확실히 일정이 좀 빠르게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오늘 예정인데요. 발표.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달고 뛸 후보자 30명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30명 발표가 된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ARS 1차 경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예. 대상 지역은 서울 6곳, 경기 7곳, 전북 2곳, 경남 3곳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30곳입니다. 예. 개표 작업에 이어서 후보별 가산점과 감점을 적용한 뒤에 오늘 밤 9시 반에 일단 1차로 15곳을 발표하고요. 이어서 11시 반에 나머지 15곳을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 조정해가지고 발표하겠군요. 뭐 여러 군데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청와대 출신들이 가 있는 곳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전현직 의원이 맞붙은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데 네. 정말 희비가 엇갈리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많고 예. 또 당에서도 그걸 의식해가지고 또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할 현역 의원이 누굴지 관심이 네. 쏠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서울 은평을에는 재선을 노리는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이 맞붙었고 서울 성북갑에는 4선을 노리는 유승희 의원과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구청장 출신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 의뢰는요. 초선의 김한정 의원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대결을 벌입니다. 예. 또 경선을 앞두고 선후배 간 신경전을 벌여왔던 서울 영등포 의뢰 네. 현역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의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국회가 있고요. 포함된 곳이죠, 지금 영등포을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권미혁 의원과 예. 6선의 이석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 경기 안양 동안구갑 경선 결과도 주목됩니다. 예. 이 밖에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지역이 16곳이고요. 대구, 부산, 경남 등 원외 인사끼리 경쟁을 벌이는 곳이
모두 9곳입니다. 네, 재심을 요청한 곳이 있었는데요. 서울 네. 송파병 그리고 인천 부평갑 지역 등입니다.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역인 남인순 의원이 있는 서울 송파병에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네. 컷오프 당하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공천 재심위원회는 이의를 받아들여서 최고위로 넘겼는데 최고위에서는 두 후보 간 적합도 조사 등의 격차가 워낙 커서 여전 정책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 송파병을 남인순 의원 단수 공천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그대로 확정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인천 부평갑의 경우에는요.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단수공천 지역이었는데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단수에서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다만 이 지역은 지난번 불법 당원 명부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이 아닌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 네, 영입 인사였던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논란을 좀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로 영입했던 최영 교수 부정수급 논란이 또 벌어졌네요. 최 교수가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이 최영 교수는 민주당 영입 인재 1호로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또 비례대표 1번의 유력한 후보인데요. 그 최 교수와 남편 모두 척수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혼인 신고 시기가 달라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네. 예. 최 교수 부부는 지난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는 8년이 지난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은 혼인 신고를 안 하면서 각각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돼 초과 지원을 받았던 건데요. 최 교수는 독거 가구와 가구 구성원이 모두 중증 장애인인 취약 가구의 추가 급여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금액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에서 최 교수 논란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최 교수는 작은 허물이라도 책임지고 감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예정인데 일부라도 이게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재영입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후 인재영입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또 다른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 교수가 그대로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 몫으로 지금 할당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할당을 했는데 이 논란이 이제 또 사실로 밝혀지면 그동안 또 악재를 차단해왔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예. 아마도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이소희 기자. 네. 조금 전에 통합당 공관위에서 그 후보로 확정된 지역 몇 군데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30대 청년 후보들에 대한 공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도봉구 갑의 김재섭, 광진구 갑의 김병민, 노원구 병의 이준석 최고위원을 그 공천을 확정했고요. 네. 네, 공관위가 청년 후보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기존 정치의 틀을 깨겠다는 그런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의 후보들 오늘 30군데 지역들 발표한다고 했는데 점차로 여야 후보군들이 확정돼가면서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는 지금 야권 인사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 바른미래당의 전 의원들 그중에서도 네, 안철수계 인사들의 입당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로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가 통합당으로 옮긴 현역 의원이 모두 4명인데요. 예. 이찬열 의원을 시작으로 김중로, 이동섭, 임재훈 의원이 요 며칠 사이에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이 20대 국회에서 좀 통합당과는 결이 다른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결국 당선의 유불리를 좀 계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 명씩 짚어보면 이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통합당 내에서는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통합당의 이해관계하고 이제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합류를 선택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중로, 이동섭 의원은 안철수계 의원들인데 특히 이동섭 의원은 이 안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섭 의원을
때문에 통합당 행은 안 대표에게도 상당히 좀 타격이 크고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껏 이렇게 몇 명의 의원들이 보수 통합에 반대 목소리도 내보고 또 안 대표가 입국하면서 희망도 걸어봤지만 결국 이 통합당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이 3명의 의원들이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했는데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말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4.15 총선에 압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할 때로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상처 끼친 거 죄송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골쇄신해서 겸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안철수계 인사들의 이탈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용호 공관위원장 만날 생각도 좀 있어 보였는데 통합당과 연대 가능성 있을까요? 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오늘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네. 불과 사흘 전에 창당을 했었는데 오렌지 혁명을 얘기하면서요. 네. 그런데 오늘 이탈자가 나왔는데요. 장환진 국민의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통합당 합류 선언과 함께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고요. 장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안철수계 원외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이 브리핑 자리에서 안 대표의 철학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힘을 확보할 때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원외지만 좀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안철수 맨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 대표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야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네, 여기에 이어서 지금 현역 의원이자 아직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은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도 지금 이 통합당 합류가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이 안 대표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단 당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릴 텐데요. 어제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안 대표와 접촉해보겠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비친 데 대해서 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라도 못만날 이유는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이 통합당과의 연대에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었는데 약간 좀 결이 다른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렇게 안철수계 인사들의 통합당 이적 움직임,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 대표의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안 대표의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속에서 행보를 달리할지 네. 주목되긴 한데요. 기존의 틀 속에서 지금 공천이 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이해운 의원 컷오프 계기로 불거졌던 세보수당 출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국민의당 출신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네, 통합이 되면서 참 여러 일각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이원주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김영우 위원장이 나름 이 공천을 매끄럽게 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컷오프가 이뤄지기도 하고 또 공천 확정도 됐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다 이제 공천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바른미래당 인사들까지 이번에 합류한 인사들까지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지 이 중도 보수 통합의 의미를 더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관위가 끝까지 좀 고심이 커질 것 같다는 분석이 지금까지는 듭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매끄럽게 했다는 평가다. 네, 좀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예. 물갈이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고요. TK에도 좀 이제 공천 배제 입장을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일단 통합당이 이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까지 고려를 해서 공천 신청 추가 공모, 또 추가 공모 없는 면접 심사, 예.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의 단수 추천과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관위 또한 잠시 업무를 중단했었는데요. 오늘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다시 면접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상 지금 대면
대면 면접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3월 2일부터 화상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연기됐다가 결국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금 화상 면접으로 3월 초에 치르게 됐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현, 이소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재판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고작 6일의 구속은 너무 짧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죄에 대한 반성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원고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뻔뻔하고 염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의 조건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는 한미동맹 강화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한미는 즉각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2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대구 경북 봉쇄 논란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문제의 봉쇄 발언은 어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 직후 나왔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혀서 중국 우한 봉쇄처럼 TK 지역을 아예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고 이에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랴부랴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방역 전문 용어상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용어 선택이 매우 부주의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학적 봉쇄 표현을 지역 봉쇄로 오인시킨 브리핑 후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 발언과 함께 당 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무엇보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언어 사용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TK 봉쇄 발언의 책임을 지고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홍 대변인은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대구 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수석 대변인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쇄라는 단어에서 국민이 느낄 공포를 미처 살피지 못한 무심함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일상에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여의도 복귀 선언 이후 보수통합 제안의 줄곧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며 선을 그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안 대표와 직접 접촉을 해보겠다라는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의 러브콜에 대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만나자는 이유는 자명하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거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는데요. 그동안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관심 없다며 독자 노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안 대표가 통합 논의 자체를 완강히 부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지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대표가 이렇게 통합 논의에 진일보한 이유는 바로 현재 국민의당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안 대표 최측근 인사인 장완진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김중로, 이동섭 의원이 통합당에 합류하며 국민의당과 결별을 했고요. 다른 안철수계 원내 인사들도 통합당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 대표, 일단 김 위원장과 만나 논의는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안 대표는 안철수계 의원과 원외 인사들의 통합당 이적 움직임에 대해 제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란 건 알고 있고 스스로 내린 판단인 만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오렌지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한 안 대표. 그러나 무더기 이탈 사태로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 대표가 과연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갈지 아니면 중도보수 대통합 열차에 몸을 실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악화된 민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신천지를 강제 해체해달라는 청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청원 등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청원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강제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78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신천지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78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원자는 신천지는 타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이 6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청원도 잇따라 게시되면서 탄핵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글은 어제 게시가 됐는데요. 청원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은 현재 6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청원들도 잇따라 게시가 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반나절 만에 1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같은 시각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도 15만 명이 동의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민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엔 답변을 하도록 돼 있죠. 코로나 확산으로 요동치는 민심에 청와대가 내놓을 공식 답변은 무엇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 3법을 처리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진화에 나선 정부 또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총선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또 청와대 전 대변인이죠. 박장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하루 이제 국회 폐쇄란 명칭으로 완전히 쉬었다가요. 오늘 다시 문을 열었는데 화면으로 보셨나 모르겠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마스크 쓰고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적 경각심도 올려야 되고 또 이제 봉쇄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국회가. 왜냐하면 그 뭐 세미나 때 발표에 참여했던 분들 또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주의하고 또 국민적 경각심도 일으키는다는 차원에서 아마 마스크 착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뭐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국회가 열려서 예. 검역법 관련해서 3법 그러니까 이 세계 법을 통틀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유행 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네. 외국인의 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 처방을 할 때 의사들이나 아니면 약사들이 또는 제조할 때 해외 여행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역학조사관이 지금 30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법이. 근데 이걸 1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급격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코로나 3법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전염병이 만약에 창궐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정화 전 대변인 오늘 이렇게 국회가 쉬었다가 오늘 재개된 상황 또 본회의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게 사실은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 게 작년 12월에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묻혀져 있다가 이제서 이제 사실은 법사위 네. 통과하면서 좀 본회의 통과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저 법이 어디 갔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나마라도 지금 처리가 돼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은 들었습니다. 특히 뭐 구성도 이제 공식화된 거죠 오늘 보니까. 그렇죠. 오늘 예. 보니까 이제 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에서 예. 위원장 그다음에 간사 뽑히고 해서 여야가 이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서 갑론을 공방만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 방역 지원에 이제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온 거로 평가가 됩니다. 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대응책, 무상 마스크 지급, 또 신천지교회 폐쇄 추경 검토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이제 그 워낙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저런 예. 상황이 저런 대책 회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수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저희가 일상적으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없었던 네. 사재기 파동 같이 구할 수 없었던 걸 좀 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은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나마 거기서 이제 발표 과정에서 약간 네. 에러가 있어서 그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질병 앞에서는 사실은 고위 당정청도 좀 일찍 돼서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하루에 1,300만 장이나 만들고 있는데 네. 시중에는 마스크가 이렇게 없었을까? 저런 조치가 진작 왜 못 나왔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실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문제는 매점 매석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네. 정부가 조금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10% 이하로 줄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는 분은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 한 사람은 수출을 하는데 그것도 10%로 제한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게 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50% 이상을 뭐 우정사업본부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 전문적으로 하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네.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가보면 한국 그 마스크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2배 비싼 가격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건너가게 됐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빠른 시간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들이 조금 더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당정청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그 사안 못지않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른바 봉쇄 발언이 파장이 컸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수석 대변인 사퇴까지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건 뭐 어떤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저는 발표하기 전에 어떤 문구든 단어든 정말 심각하게 오랫동안 숙고하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익표 대변인이 어쨌든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봉쇄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홍익표 대변인이 뭐 의도적으로 정말 뭐 대구를 완전히 봉쇄해서 교통도 막고 사람 간의 교류도 막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대구나 경북에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사과하고 사퇴한 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언하거나 아니면 발표할 때 어떤 문구 하나하나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전염병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발표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는 무슨 일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구에 내려가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할 정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구 내려가시기 전에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한번 해명을 하고 이후에 대구 가서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지금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그 두려움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봉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치 중국 우한에 그 시가지를 봉쇄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줘서 아니면 그게 용어를 잘못 쓴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용을 분위기에 따라서 바꿔갔던 것일까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좀 더 깊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후에 다시 기자들이 이제 추가적인 질문에 이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이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브리핑을 취소하고 번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발표 전에 검토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가 된다면 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일 모레인가요? 지금 대통령이 4당 대표랑 회동하십니까? 이 걱정하는 것처럼 추경이 뭐 지체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갈 건가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게 두 가지잖아요. 방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있을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선은 저는 방역에 우선돼야 된다. 우선은 코로나19를 잡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추경의 내용도 방역에 우선 먼저 방점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경우도 있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돼서는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28일에 이제 내일 모레죠.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들 여야 4당 대표가 이제 모여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는데 뭔가 여기에서 우리 내부에 뭔가 이거 힘을 모으는 계획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추경 관련된 문제도 여기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이 안 되면 또 방역 체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일정 부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언제 이걸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적 압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야당이 이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정말 제대로 추경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필요한 돈이 제대로 신청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야죠. 그건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걸 발목 잡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야당한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예산 문제는 대체로 합의가 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용처를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대신 그보다는 이제 여야 정당 대표들과 같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처를 두고
황교안 대표 등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점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만남 자체를 어쨌든 총선 전국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 만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따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뭐 그건 어느 정도 이미 예상된 얘기고 또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버릴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만 지적해버리면 국민들 볼 때는 사실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께서 한 가지 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대안도 함께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보태면 저는 뭐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일단은 그 정부 여당 청와대도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신에 어떤 내용이요? 뭐 지금 논란이 가장 큰 게 과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민에 대해서 제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보다 더한 방법까지 동원을 해야 사실은 이런 그 원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병을 잡을 수 있는데 무슨 방법이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질병 퇴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여든 야든 모두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걷어내야 여기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국민이 먼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먼저라는 각오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사태로 총선 연기론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기론을 거론할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제가 볼 때 어쨌든 방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지금 총선과 관련돼서 예컨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차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 2주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이 어느 정도까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만 잘 막으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걸 일정 부분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총선 연기론까지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고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이제 스케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3월 뭐 초중순이 돼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얘기하게 되면요. 이게 정치적 정쟁 이슈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담이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는 돼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 얘기를 꺼내기는 아직 좀 이르다. 3월 중순이나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좀 추세를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 임기가 이제 5월 30일에 시작되니까 조금 일부 연기할 수 있겠고 극단의 경우에는 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기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약자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료 체계가 확진자가 있더라도 의료 체계 안으로만 들어오면 크게 생명의 위험이 가는 질병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넓게 가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확진 상태를 가지고 총선 연기까지 검토하고 얘기가 되는 거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비례민주당 창당 주장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당, 미래한국당 엄청 네. 비판해 왔었는데. 네. 그렇죠. 예. 꼼수라고 비판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하지 않을까 시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면은 뭐 그냥 깨끗하게 서로 한국당 쪽도 통합당도 미래한국당 있으니까 같이 넣고 그냥 경쟁해보자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불가피 민주당이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러면은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선거법은 어디 갔나? 네. 이 누더기라고 표현했던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가라는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한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당내 시뮬레이션 통화에 보면은 최대 7석,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은 최대 25석까지도 뭐 예상을 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그렇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이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차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는 그런 그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외곽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민주당이 말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어떻게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의원이든 이런 물론 뭐 일정 부분 민주당과 관계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4+1에 함께 동참했던 정당들 전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물론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지만 민주당까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당이 나서 하는 어떤 일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외곽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아마 묵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거는 리스크를 함께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100%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에서 비판을 하지 않겠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비판의 날을 세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득실이 어떨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하기 어렵고 또 하나 시간적으로 봐서 3월 16일 전에 창당을 해야 돼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묵인이라는 상황까지 가면은 저는 민주당이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거고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꼼수다. 차라리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전면적으로 해야지. 하거나. 예, 이게 뭐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간다. 글쎄 이게 공당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선을 그었는데 오늘은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합당에 대한 합류 관련 김영호 얘기입니다. 공관이 만남 제안에 대해서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함께 했던 분들이 또 많이 이쪽으로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세력을 모아서 본인의 그 어떤 그 자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에서 지금 잘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론이가 다시 불을 붙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총선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대선 가도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어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소탐 대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통합당의 경쟁력에는 플러스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통합당에는 플러스가 될 걸로 봐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간다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마이너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가능성과 평가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을 당시부터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다가 이 제3당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동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결국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3신당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같이 했었던 분들이 이미 벌써 통합당으로 합류하는 분위기라 저는 동력이 커지지 않고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미래통합당과 같이 하는 통합열차에 탈 텐데 그 시점이 등록 전이냐 아니면 과거 있었던 것처럼 선거일 며칠 전이냐 뭐 이런 문제도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워낙 커서 이런 상황인데 선거운동을 대면 운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어서
후발주자들이라는 거 후발 정당들한테 좀 불리한 구도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인들도 불리하죠. 사실은 이제 인지도를 많이 쌓아야 되고 대면 접촉을 통해서 본인을 알려야 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조직이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아니면 인지도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대면 접촉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신생 정당 또는 뭐 신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알릴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어떤 그 기반이 없는 그런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선거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선 전국에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예비 후보들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방제 작업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 후보들은 뭐 개소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출마 선언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과거식의 대중몰이, 그다음에 뭐 조직선거 이런 선거는 꼭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바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가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 얘기처럼 다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 풍토에 의한 또 변화의 계기가 좀 될 수 있겠군요. 뉴스N 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8일째인 오늘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는 빠른 전파력으로 신종플루와 비교되지만 확산세는 그보다 빠른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